안녕하세요. 2월 19일 부포럼 334회 방송입니다. 오늘은 황선준, 황레나 작가님의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라는 책을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북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렸으면 하는데요. 누구나 다 그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혹은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말 동안에 아이들한테 제가 영어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인프론트 오브라는 단어를 제 둘째 아이한테 한 20번도 더 가르쳐줬어요. 근데 20번 더 가르쳐줬는데 결국은 못 외우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왜 못 외우니? 집중 좀 해라, 집중 좀. 막 이렇게 제가 다그쳤어요. 그때 아이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답답하시죠? 저는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 입장에서 제가 몰랐던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웃었는데 웃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찡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항상 고민이 되고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 시간 1시간 반 동안 스칸디 부모들,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할 수 있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그 MC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크로 MC 준 PD 안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윤경입니다. 오늘 처음 MC 하시는데요. 감기 걸리셔가지고 그죠? 감기 걸려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인 1책 파트너 출판 에이전트 김준호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나비넥타이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네. 되게 잘 어울리시죠? 아, 그렇습니까? 억지로 이해. 포옹 좀 해주세요. 네. 어울리죠?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네. 공을 안 던지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3명의 MC가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님 소개를 해드릴게요. 원래는 책의 공저가 우리 사모님도 같이 공저 있으시죠? 황선준, 황레나 저자님 공동 저자분이시고요. 오늘은 황선준 남편분만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자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웨덴으로 그 유학을 가셔가지고요. 박사학위 받으셨고요. 교육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스웨덴의 교육, 참교육, 그 다음에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스웨덴에서 아내를 만나서 공부를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연애질을 해서 스웨덴 여자분을 만나서 3명의 아이들을 키워서 26년 동안 스웨덴에서 스웨덴의 그 어떤 교육 환경대로 아이들을 키우셔가지고 그 노하우를 저희한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게스트이신 황선준 저자님입니다. 소개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틀린 얘기는 없었죠? 예, 공부도 했습니다. 자, 우리 윤경선부터 질문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 몇 년도에 유학 떠나셨죠? 1985년도에 떠났습니다. 아, 네. 그 당시에는 저희 한국에서 북유럽으로 그 유학을 떠나는 게 흔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스웨덴으로 유학을 떠나신 어떤 계기가 궁금하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유학을 떠나기 전에 어떤 활동과 그게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한국 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과를 나왔어요. 그 자연스럽게 스웨덴에 이제 가까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정치학 석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스웨덴 가서 정치학을 전공하게 됐고, 사실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상당히 격동기였어요. 특히 학생들이 그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제가 스웨덴에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글이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그 제목이 이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일된 한국은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 그런 글을 써서 스웨덴 한림원에다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참 다행히도 그래서 받아서 스웨덴으로 가게 됐어요. 아, 공부 잘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스웨덴에 가서는 중립주의를 공부하지 않고 사민주의하고 스웨덴 정치를 전공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저기 공동 저자기도 하고 예. 부인 황레나 씨가 굉장히 미인이세요. 네, 되게 미인이세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한 절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상당한 이제 미인이시고 예. 그런데 좀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떤 매력이 있고 예. 또 이제 한국 여성도 물론 만나보셨죠. 근데 이제 또 비교해서 예. 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아니, 주시죠. 비교는 할 필요 없고요. 예, 예. 비교는 할 필요 없고 그쪽에 가서 어느 한 여름에 만났어요. 그 학교 건물 앞에 제가 스웨덴을 배울 때 건물 앞에 서 있는데 저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천사인가? 그야말로 너무나 순진하게 생겼다. 너무나 깨끗하게 생겼다. 천치 같다. 백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바로 제가 홀딱 반해버렸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저 여자는 내 여자다. 이렇게 찍어.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냥 대시를 하셨는데 선뜻 호응을 하셨나요? 아내분께서?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살았는데 네. 네. 처음에 저한테 관심을 가진 게 제가 굉장히 우울하게 보였대요. 그래서 저 사람 상당히 깊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사실은 얇은데. 그런 깊이는 없대요. 근데 뭐 한국 여성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다르죠. 예. 예, 굉장히 차분하고요. 차분하고 착해요. 무척 착해요. 한국 여자들은 안 착한가요? 착한 사람도 있고 안 착하고 제가 사실 그때 당시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순진하고 착하고 백치 같다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살아올 때는 너무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아, 그 상황에서. 그때 볼 때 그야말로 너무 착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똑같이 고집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쭉 살면서 한 번도 저한테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자, 여자, 남녀 평등 문제 하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키울 때 네. 아이들의 관점에서 보는 그 시각에서는 절대 저하고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실제 아내분을 만나시면서 실제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을 그렇죠. 것 같네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그 황선준 작가님은 경상도가 고향이시고 네.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 네. 근데 또 전형적인 스웨덴의 합리적인 여성. 네. 이게 이제 이 책의 어떤 포인트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상도 남자가 교육 육아 이야기에서 무척 당황하셨죠? 저도 무척 당황이래요. 재밌으시네요. 제가 개콘을 봅니다. 네. 자, 한국에서 지금 2011년도에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건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이 책을 쓰는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2011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왔어요. 네. 기관장으로 왔죠. 그러면서 2년 동안 활동하고 그 이후로는 지금은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 주제는 교육에 있어 가치,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국가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그 주제가 상당히 뚜렷해요. 교육 평등이라든지 그야말로 민주주의라든지 그다음 자유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이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렇게 또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부분이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교사들한테 물어보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공교육이 해야 되는 그야말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 그 2년 동안 제가 있으면서 첫 해에 책을 한 권 썼고 그 다음 해에 또 이 책을 썼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한국 가정이 너무 문제가 많다.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문제가 많다. 한국 교육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를 쓰고 연구하는 그런 논문을 쓰는 것보다 좀 더 대중적인 책을 써서 공유하고 토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회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큰 포부로 이 책을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책을 읽어보시면요. 마치 옆집 아저씨가 편안하게 얘기하듯이 사례처럼 이렇게 아주 되게 있는 척 하지 않으시고, 그죠? 되게 편안하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상당히 고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스웨덴 사례를 이야기하고 스웨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미화하는 경향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한테 위화감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썼어요. 예.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 볼까 합니다. 크게는 우리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 교육 환경과 한국의 교육 환경, 그 다음에 스웨덴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육아에 대한 분위기,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부모에 대한 고민입니다. 네, 우리 윤경 쌤부터 먼저 질문해 주실까요? 그 스웨덴에서 결혼해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도록 그 세 자녀를 키워오시면서 한국인으로서 느끼신 바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부모와 스웨덴의 부모가 아주 다른 점, 그런 걸 한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드는 것보다 제가 한 두 단어로 요약을 해볼게요. 한국하고 스웨덴 부모들이 보는 시각이라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철학이 다른 게, 첫째는 존중입니다. 아이들을 진짜 저렇게 존중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하고 대하는 방법이 우리처럼 수직적이 아니고 수평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것보다는 애한테 계속 애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틀리다. 아이들을 엄청나게 존중한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키워준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주 어릴 때 우리가 밥을 떠먹일 때 그쪽 아이들은 직접 손으로 직접 먹는다든지, 유치원에 갈 때 자기가 옷을 선택해서 입고 신발을 선택해서 신도록 한다든지, 초등학교만 돼도 해외여행을 할 때 가방을 자기가 꾸려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빠졌다고 그러면은 걔는 그거 없이 이제 여행을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절대 안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 독립심을 주면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아이가 아까 3명이라고 그랬죠. 그 막내가 지금 스웨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어 연수를 1년 하고 지금 학원의 영어 강사로 있어요. 한국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네, 한국에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같이 살지는 않는데. 딸이 원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저하고 같이 안 살려고 그러죠.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에요. 그때는 다 독립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한 마리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가 집에 데려와가지고 씻고 이렇게 이제 있으면서 그 주위에 방을 붙여가지고 누가 잃어버린 강아지를 잃어버렸으면 찾아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주인이 나서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키웠는데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강아지가 뒷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100만 원이 들었대요. 의료보험이 그래서 안 그걸 되는. 여기는 동물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이 들었는데 그걸 저한테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아빠가 돈을 좀 보내줄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괜찮다면서 자기가 병원에서 할부로 갚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돈 필요 없대요. 참 굉장히 독립적으로 크고,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되면 부모가 부양할 의무가 없는 것과 동시에 아이들은 스스로 그냥 개척해 나가야 돼요. 자기 삶을. 아니, 아이가 그 부모 입장에서는 좀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100만 원 정도 힘드니까. 그렇죠. 거절했을 때 좀 사실- 서운하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는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주려고 그쵸. 질문을 네, 하는데 네, 네. 괜찮다 그래서 그래서 상당히 서운하다 이런 동시에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서운하다 이런 느낌도 있었죠. 그런데 참 아이를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었어요. 네. 누가 공 하나 안 던져요. 아이, 너무 이야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스웨덴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웨덴에는 그 4시, 5시에 보통 다 퇴근들을 하신대요. 퇴근들을 하시고 6시가 넘으면 문 여는 가게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그 스웨덴의 그런 가정 환경이나 특히 아빠의 역할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면서 일찍 퇴근해서 웬만하면 같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이런 환경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6시에 가게 문을 다 닫고 만날 사람이 없으면 갈 데가 집밖에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남자들 아니면 아빠들이 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랑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모든 걸 한번 닫아보세요. 그럼 6시예요. 근데 사실 그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상점들이 문을 닫아서 아버지가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반대일 거예요. 아버지가 집으로 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닫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스톡홀름 같은 경우 시내 그 예를 들어서 맥주집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야말로 젊은 사람들이 있죠. 네. 맥주 한 잔 놓고 한 몇 시간 이야기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은 제가 스웨덴에 살면서 1년에 그러니까 직장과 관련돼 있지 않고 저녁을 밖에서 먹은 경우가 이 한 손에 다 잡힐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외식을 해요. 그냥 직장 빨리 마치면 빨리 집에 와서 애들하고 같이 있고 애들하고 밥 같이 해 먹고 애들 저녁에 책 읽는 거 돌봐주고 아니면 너무 어릴 때 책을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애들하고 계속 생활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술집이 잘 될 리가 없죠. 네. 재미없는데? 재미없어요. 네. 한국 남자들한테는 재미 진짜 없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야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걸 제가 진짜 느꼈어요. 행복이 술 먹고 그냥 뭐 외식하고 친구들 만나서 크게 웃는 그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 애들이 클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행복감을 최고 많이 느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반성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 그 스칸디 부모는 자녀에게 시간을 선물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대로 사실 이 책의 주제는 스칸디 부모들이 자녀와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이제 그런 주제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 스웨덴의 경우고 좀 한국에서 보면은 이제 자녀와 이제 시간을 많이 갖고 싶어도 되지 못하는 좀 이 사회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한국 사회에 어떤 풍토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가정이라는 얘기를 좀 이렇게 언급하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벌써 이렇게 불이익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이런 어떤 그 이 책의 전반에서는 이렇게 이제 스웨덴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또 한국을 조금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많이 언급을 좀 해주시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 한국 부모들이 지금 저쪽 뒤에도 아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온 부모도 좀 계시고요. 좀 나가셨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그럼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힘들 거예요. 근데 제가 참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꼭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직장을 마치고 술 한잔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이 무엇인가 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여기에 주객 전도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어느 정도 좀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 나가야 된다. 거기에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야말로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다른 거죠. 성공과 행복에 그렇죠. 대한 기준이. 근데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러기 아빠라는 예. 얘기가 있듯이 좀 약간 그 희생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맞아요. 한국에는 네. 정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자식에 대한 희생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이든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그 자식에 대한 희생 근데 스웨덴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스웨덴이든 한국이든 다른 나라든 똑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죠. 그런데 희생하는 방식이 제가 볼 때는 희생하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과 스웨덴은 굉장히 다르다. 스웨덴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애를 낳고 애가 크면은 이제까지 해왔던 건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나던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도 그때부터 소원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친구의 가족들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서로 초대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가 애를 갖고 나서는 대체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침에 애를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남자가 유치원에 보내면은 저녁에 여자가 유형 근무제가 있어가지고 출근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일찍 돌아와서 애를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5분 10분을 짜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공동으로 육아 가사를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희생이라고 얘기하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이에 제가 이제 행복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희생하는가?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애 공부시킨다 이러한 형태로 나중에 이제 이놈의 새끼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똑같아요. 사실 스웨덴 아버지들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애들하고 최대한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애가 안전하게 크고 안정된 상태에서 크도록 해주려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두 사람이 키워요. 그 차이가 있지 희생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네. 그래서 책에 보면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나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보다는 내 아이는 어떤 부모를 원하는가 맞아요. 그거에 초점을 네, 맞춰야 맞아요. 된다고 네. 하셨거든요. 네. 근데 저도 아이들을 기르면서 나는 좋은 엄마가 돼야지, 나는 쿨한 엄마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엄마를 원할까 이런 생각은 잘 못 해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좀 일찍 오셨어요. 진짜 그 관점은 굉장히 큰 관점의 네, 차이예요.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이를 볼 때 언제나 자기 시각에서 봐요. 어른들은 네. 애가 잘했을 때도 못했을 때도 네. 저놈의 자식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모든 시각들 보세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네. 부모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 분이라도 쟤가 왜 저렇게 할까?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것을 들어보세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애 입장에서 애가 보는 그런 시각을 그야말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 굉장히 큰 차이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아이한테 그렇게 이제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근데 평소에 대화를 잘 안 하는 부모가 갑자기 야, 너는 어떤 부모를 원하니? 이렇게 생뚱맞게 질문하면 그럼 애들 말 안 해요. 그냥 다 따라가죠. 우리나라 부모들이 사실은 애들하고 대화를 못 해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저도 네. 마찬가지였고 네. 엄청나게 노력한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됐냐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새끼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뭔 딴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것도 이제 스웨덴에서. 조금씩 스웨덴에서도 그랬어요. 아, 그렇게 하다가 네. 그것도 조금씩 변화해가지고 친구 비슷하게 이렇게 대화를 좀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랬는데 그거 진짜 어려워요. 우리 어른들 한국의 어른들은 계속해서 자기 입장에서 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생각해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직적 관계가 되고 애를 하나의 객체로서 보고 이렇게 개조시키고 싶다 이런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쭉 보아왔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야말로 들어보라. 들어보라. 얘기 잔소리하지 말고 좀 들어보라. 이런 맞아요.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자, 요 부모에 대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사실은
그 한국에 있는 어떤 환경에서의 부모 입장에서 아빠가 요거 하나는 좀 바뀌면 좋겠다. 한국의 아빠가. 그리고 한국의 엄마가 요거 하나는 좀 바꾸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뭔가 대화도 되고 아이들이 원하는 삶을 행복을 좀 원할 수 있겠다. 한 가지씩만 좀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할까요? 경청입니다. 경청요. 예, 아이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주세요. 그냥 제발 잔소리하지 말고 좀 들어주세요. 진짜 그거 안 돼 있어요. 너무 안 돼 있어요. 예, 좀 들어주세요.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요고 많이 나오는데요. 저를 막 때리네요. 반성의 좋아요고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잔소리하지 않고 애 이야기를 듣는 거 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애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 가지고 애가 얘기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한마디씩 하고 친구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인도해 나가는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네. 잔소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냥 막 튀어나오잖아요. 네. 황 작가님의 이야기가 좀 공감대가 많이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아이가 없거든요. 예, 아이가 아직. 없고, 예. 앞으로도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금 이제 잘 이렇게 계신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저의 관계를 보면은 저는 저 어머니가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이 40 몇 년 동안 네. 어떤 의견이라는 거를 하나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은 어. 믿기세요? 믿기십니까?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저도 애들 말을 너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지나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진짜 그런 한이 점에서 소린 것 같은데요. 왜 제가 미안해지죠? 오늘 좀 오늘 좀 풀어주는 자리였습니다. 공 하나 힐링, 땡겨주세요. 공 힐링 하나 같은데, 땡겨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야 이거 이게 그래서 좀 아니 우셔도 그런- 돼요. 아 진짜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게 진짜 그 정도로 네. 이게 그 한국의 부모 근데 근데 좀 이렇게 어머님이 주변을 너무 보니까 바쁘지 않으셨나요? 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랬던 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바쁜 거예요. 제가 일이 있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설거지를 하는데 막 와서 이 얘기하면 그렇지. 일단 이거를 해놓고 맞아. 엄마가 그렇죠, 좀 그렇죠. 이따가 들을게. 맞아요. 그러면 애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할 하니까. 기분이 그렇죠. 없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도. 설거지 하는 것보다 애하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에서 이제 그거의 중요성을 아는데 그때는 너무 못 근데 그랬던 것 한번 같아요. 시도해 보세요. 꼭 한 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애 얘기를 들어주고 잔소리할 걸 참아가지고 딱 얘기 다 듣고 그냥 싱긋이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그날 밤에 잠잘 때 기분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진짜. 저희 어머니를 좀 한번 만나서 책임지세요. 어머니 책임지세요. 부모의 경청 정말 중요하군요. 예, 그죠? 아이, 그럼요. 네. 자, 우리 부모의 역할을 여기까지 하고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 또 다른 또 질문들이 있어서요. 자, 이제는 한국과 스웨덴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준호 쌤부터. 예 그 한마는 준호 쌤부터 먼저. 참 제가 이 교육 문제만 나오면 좀 한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정도 좀 그랬지만 사실 이제 한국에서 그 아이를 키우고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그 환경이 스웨덴뿐만 아니라 이제 타국하고 비교해도 좀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 보건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선생님이 이제 너무 바쁘세요. 학교 현장의 보건 선생님들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산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차라리 아이들하고 같이 좀 산책을 하시면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니까 그게 이제 산책을 하려면은 이제 담당 어떤 선생님 또 이제 교장 선생님 보고를 다 하고 그게 또 교육청으로 또 가서 또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그럼 이제 교육청에서 그걸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그 점심시간 이후에 이제 산책을 해라. 뭐 이렇게 공문이 떨어지면 누군가 학교에서 또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라도 상당히 그 스웨덴과 한국의 교육 환경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다르죠. 그걸 관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한지도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이 관료주의를 없애야 됩니다. 한국 지금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관료주의 때문에 그런데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 학교 단위에서 자치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다니고 하고 싶습니다. 학교 단위에서 자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가가 세운 교육 목표가 있으면은 그 교육을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학교에다가 일임을 해야 되고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과 같이 머리를 합쳐서 그야말로 그걸 해내야 되는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단위에서의 예산 총액제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한 뭉치로 이렇게 주면은 이 돈을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가장 잘 맞는 형태로 그 학교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치인데 그 자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학교에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서 학교에 책임을 묻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자치를 주면서 자율성을 주면서 바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러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한국의 교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엘리트들입니다. 교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엘리트 교사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아놓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그 자기들이 그야말로 원하는 대로 목표를 향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을 주지 않는다는 너무나 낭비입니다.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아까 이야기하듯이 관료주의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는 철폐해야 한국 교육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 관료만 해도 뭐 이렇게 교육청이나 교육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보고 체계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윗사람한테 또 윗사람한테 이렇게 좀 보고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수를 좀 팍팍 줄이고 그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 스웨덴의 교육 관료는 좀 어떻습니까? 마인드라든가 뭐 이런 인원이라든가 스웨덴 같은 경우에 한국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와 같은 특별 사업이라든지 교부금을 주면서 이렇게 학교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그런 사업이 아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이 하고 있는 이런 정책 사업들이 없습니다. 스웨덴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교육 과정을 다시 그러니까 교육 목표가 국가 차원에서 교육 목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아이들한테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이제 자기 주도의 교육 과정을 짜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두 번째는 아이들 시험이에요. 시험이 전부 서술형, 논술형 이런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을 그러니까 답안지를 받아서 채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맞고 틀리고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그 코멘트를 다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걸 아주 그야말로 성심성의껏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자기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그런 것들 이유를 다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불평을 하지 우리처럼 막 공문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다른 그러니까, 고민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지금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 이제 교육은 가르치는 거죠. 그런 거 하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 인성교육, 그냥 지식교육하고 인성교육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많은 공문들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교육 목표 얘기하셨는데요. 스웨덴 그 교육 목표가 소수의 엘리트를 키워내기보다 모든 학생들이 일정한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는 거 그리고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좀 한국의 그 교육은 목표가 좀 엘리트주의인 것 같아요. 그 어떤 근본적인 어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그 역사적인 그런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랫동안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소위 말해서 그 사이에서 평등주의가 굉장히 그야말로
하나의 철학으로서 재변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육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공교육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뚜렷해요. 공교육에 대한 철학. 우리나라 교육은 보면은 교육이 수단화되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 좋은 대학 가야 된다든지 뭐 취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웨덴 교육 같은 경우에 아니면 유럽의 교육을 보면은 공교육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한 철학이 뚜렷하다. 그다음 공교육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을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나 부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나 아니면 교육을 잘 받은 부모들한테 태어난 아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나 아니면 외국에서 이민 온 난민 온 그런 자녀들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 모두가 양질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상당히 뚜렷하죠. 그래서 그런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그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반면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뭐 좋은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수를 쓴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공교육을 보는 시각, 철학이 상당히 다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스웨덴과 한국의 교육 정책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른데 뭐 한국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이렇게 손을 대야 됩니까? 이게 먼저 손을 대야 될 게 뭐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진짜 한이 많으세요. 할일 많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지금 끝이 없는데 네.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진짜로 예. 저자님께서 어떤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위치에 가신다라고 했을 때 보내주세요. 교육감으로. 자, 이거 하나는 진짜 바꾸고 싶다. 요런 거 있을까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 한국의 학생들을 생각하는 학생, 사고하는 학생으로 길러내지를 못해요. 참 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시키는 것 잘하고 시키는 것 계속 그 열심히 하고 그걸 외우고 기억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 있죠. 사고하는 거. 책 하나를 읽어도 자기가 그야말로 자기 철학을 뭐 어릴 때부터 철학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한국의 교수 학습 방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수 학습 방법이 지금도 선생님은 아는 사람이고 아이들은 객체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런 식의 시각인데 그것을 좀 다르게 좀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주체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토론 토의식 수업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참여하고 아이들이 발표하게 하고 그럼 구두로 발표하고 그야말로 장문으로 발표하게 하고 이런 식의 참여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2명, 3명이 같이 공부하게 하는 그 프로젝트 수업을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경쟁보다는 협력하게 해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위 말해서 동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공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과목을 그야말로 사회 과목이나 아니면 뭐 역사 과목에 같이 해가지고 융합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아이들 사고를 계속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학생들 학력을 평가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험이에요. 시험이 선택형 시험이다. 중요한 시험은 모두 선택형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에 맞추어서 하는 공부가 바로 우리나라 주입식 암기식 공부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논술형, 서술형 이런 시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행 평가를 해야 된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사고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학부모들이 그 학력 평가를 교사들이 학력 평가를 하는데 절대적인 권한을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이 왜 선택형 시험을 하느냐면은 공정성하고 변별력 때문에 왜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논술문 답을 시험을 쳤는데 우리 아이도 거의 비슷한데 왜 성적을 작게 주느냐 이런 식의 엄마가 좀 더 많이 찾아가면 점수가 높아요. 그게 이제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면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학생들 석차를 내야 돼요. 네. 1등부터 이렇게 아니면 99.5부터 뭐 76.2까지 이렇게 석차를 내야 되니까 공정성, 변별력 때문에 우리가 선택형 시험을 치는데 사실 그 유럽에서는 많은 시험들이 있죠. 네. 수수령, 논수령 이런 시험들은 학생들의 사고력이에요. 사고력이 어떤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종합하고 그러면서 이게 자기 논리를 그야말로 풀어내는 이것이 이런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 뭘 원하는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아이들도 이런 식의 공부를 하고 이런 식의 시험을 치기를 원하면은 우리 학부모들이 조금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야말로 자기 아이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꼭. 아니 근데 황 작가님은 이제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스웨덴의 이제 교육부 이런 교육 관료의 경험을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시고 지금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이런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좀 개인적인 제가 만약에 교육부 수장이어서 한 가지를 좀 고친다면 좀 이렇게 의견을 낼 게 있는데 혹시 그 황 작가님 그 우리나라의 학교 전 초중고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교장의 과목에 가장 많은 그 과목의 선생님이 누구라고 어떤 과목 선생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국영수. 국회를 보내야겠는데? 그게 체육교사입니다. 체육교사. 제가 팀장은 체육교사가 제일 많다. 그 체육교사라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좀 아주 굉장히 좀 처음 듣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이제 학교현 저 근데 체육교사를 절대 이렇게 비할 이유가 없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그 학교 현장의 여러 과목 선생님들 중에 가장 그래도 여유가 있는 선생님이 또 체육교사시고 각종 뭐 시도의 어떤 대회 입상이라든가 이게 다 그 어떤 성적에 반영이 된대요. 교사 평가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육 선생님들이 많이 되고 체육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좀 약간의 이렇게 좀 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육의 어떤 교장 선생님들이 있다면 그렇게 또 절대 권한을 좀 갖고 있고 이런 교장 선생님 자체의 어떤 그 교사 승진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그 교장 공모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진짜 바뀌어야지 우리 한국 교육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교장은 학교에서도 많이 예전에 힘드셨어요? 학교 생활이? 조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교장은 외부 공모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은 지금같이 가산점을 막 계산하고 뭐 승진제 제도 이렇게 하는 이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또 필요한데 이거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모제를 해야 되고 교장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절대 교장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경험인데요. 제 둘째 아이가 조금 평균적인 어떤 한국의 교육 환경에서 봤을 때는 약간 뭐 모험생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이제 3학년 때 질문을 했어 선생님한테. 나중에 와이프한테 얘기 들었는데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거죠. 아니 왜 진도 나가는데 왜 질문해서 수업을 방해를 하냐. 그래서 아이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저는 야 그래도 좀 분위기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사회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꿔달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제가 그래요? 볼 땐 아주 선생으로 교사로서 빵점이에요. 네. 애들이 질문하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네. 그 질문이 틀렸더라고요. 절대 그런 식으로 그 아이가 이야기를 다시는 하면 안 학교에서 되고.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아까 자녀들 얘기를 들으라고 그랬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질문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선생이 아니에요. 질문을 들어주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자기 생각에서는 야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보다는 요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나 요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애들 사고를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애들한테 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지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교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학생들이 그렇죠.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빼딱한 질문하는 애들이 그야말로 좋은 학생이다. 네, 저는 저희 둘째가 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만 합니다, 그냥. 예. 교육은 그야말로 아까 제가 그랬죠. 사고를 길러주는 것이다. 그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그런 스스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아이들한테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사고, 비판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좋은 교육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애들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국 교육의 문제가 자, 죄송한데 공교육만 한국 있는 건 교육은 아니고. 얘기가 너무 많아서 하지만 이렇게 짧게, 마지막으로. 짧게. 네. 그 공교육도 문제지만 그 사교육도 또 문제고 네. 그 부인이신 황래나 선생님께서도 또 교육 출신이시잖아요. 교육과 네. 출신이어서 황래나 씨가 굉장히 또 이렇게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놀랬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여름에 놀러를 왔어요. 한국에. 그리고 우리 형제간을 만났잖아요. 그 애들한테 사촌이잖아요. 여름 방학인데도 우리 애들하고 놀지를 못해요. 전부 다 학원 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참 당황했던 건 적이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 학교의 공부만으로 안 되냐? 스웨덴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못하냐? 이런 고민을 막 해요. 그리고 왜 학원을 보내느냐? 집에서 부모가 왜 돌봐주지 않느냐? 스웨덴 같으면 학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녁에 옆에 앉아서 엄마 아니면 아버지가 숙제 같은 거 필요하면 돌봐주고 옆에서 이제 그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예를 들어서 학업 성취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엄마의 학력이에요. 엄마의 대학 나온 엄마인가 아닌가. 그가 가장 깊은 관계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 학력과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게 아버지의 재력이에요. 진짜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틀린데 이제 우리 집 사람은 왜 사교육이 필요하냐? 그다음 왜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책임을 학원에 전가하느냐? 돈 좀 주고 가지고 학원에 전가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한국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사실 교육하려면 육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또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이 또 우리가 어떤 걸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현수입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스웨덴도 1950, 60년대는 한국과 비슷한 남녀의 성 역할이었다. 남편은 돈 벌러 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하고 그런데 1970년 어떤 산업이 발전하면서 여자들의 인력이 필요했고 그 여자들이 불편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회 시스템이 많이 변화해서 지금은 완전한 양성평등을 이루었다. 근데 저희 나라도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런 양성평등의 면에서 보면 굉장히 흡족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웨덴에서 그렇게 정말 획기적으로 양성평등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어떤 사회 문화 시스템, 사회 시스템, 예, 제도적인 그런 거죠. 실제 저희 장모님이 1950년대 주부였어요. 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직장으로 보내놓고 아침에 그 청소하고 처음 다 하고 그러면 10시가 딱 된대요. 그러고부터 다른 할 일이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장모님이 그 남자 형제들이 많아요. 외동딸인데 남자들은 공부를 다 시키는데 장모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때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다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에 50년대 전쟁을 겪지 않은 나라예요. 아주 오랫동안 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겪지 않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이 되는데 여성들의 인력도 필요했어요. 그거와 맞물린 게 또 하나 여성들이
그야말로 남자들과 그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남녀 평등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맞물려요.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그 직장을 구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이제 국가가 들어와요.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모든 여성이든 다른 남성이든 자기가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성이 그 예를 들어서 육아 아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런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육아하고 그 직장 이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복지 제도들을 그때부터 만들어내기 굉장히 빨리 팽창시켰어요. 그중에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급 육아 휴직이고 두 번째가 아주 저렴한 공공 유아학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치원이에요. 그것을 1살부터 5살짜리 이 유치원을 이렇게 발전시켜요. 그래가지고 모든 엄마들 이제 스웨덴에서 엄마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남녀 평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육아라든지 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적인 분야다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작은 국가 이런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진짜 다 아이 낳고 키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사적인 영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그야말로 국가가 개입하거나 국가 역할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유아 교육에 진짜 힘을 써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유급휴가라든지 육아휴가라든지 현재도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 실제로 회사에 다니는 어떤 이제 그 여성분이라든지 아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분이 그렇게 육아휴가를 쓰기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또 남편들도 사실은 육아휴가를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실제로는. 자, 이런 어떤 현실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분명히 제약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바꾸도록 노력해야죠. 바뀔 수 있겠냐, 누가 바꾸어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정한 법이 정한 그런 휴가 그 권리예요. 그 권리는 꼭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야말로 눈 딱 감고 아니 눈 부릅뜨고 미친 듯이 미친 듯이 휴가를 찾도록 하세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너무 교육 문제만 얘기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나 이제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스칸디부모 이 책에서는 또 저기 작가님의 부부관계라든가 뭐 이런 좀 그 은밀한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부부싸움 뭐 이런 뭐 처가의 관계 뭐 이런 거는 또 개인적인 얘기는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 한번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사실 부부 사이는 좋으세요? 아니 오랫동안 2001년부터 지금 아니, 오랫동안 헤어져 살고 계셔가지고 저는 그 왜 경상도 남자 금발 여자 그 경상도 남자죠. 그 책도 읽었거든요. 거기서는 좀 그런 거 많이 다루셨던데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상도 맞아요. 남자가 스웨덴 합리적인 스웨덴 여자를 만나서 살면서 사실은 많이 어떤 성 역할이라든가 많이 부딪히셨을 것 같아요. 갈등이 많았죠. 예, 근데 책에서는 부인의 그런 합리적인 요구를 금방 수용하시고 고치도록 노력하시고 그런 부인에게 감사드리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공식 얘기죠. 네? 공식적으로는 그러 네. 하나. 근데 저는 그 뒤에 갈등이 좀 듣고 싶어요.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싸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우리 크면서 우리하고 같이 크면서 어땠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 애 2명이 그때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우리 부모님은 엄마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안 싸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가 좋다. 자기 친구들 부모들보다 싸우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싸웠죠.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디 있어요. 싸우는 것도 어떤 면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저희들이 싸우는 것은 크게 2가지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집 사람이 절대 후퇴하지 않는 게 남녀평등, 가정에서의 남녀평등 문제 하나고 다른 하나는 육아 문제였어요. 육아 문제하고
그 부분에 이제 싸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육아 문제는 특히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된다. 뭐 엘리트 교육을 시키든지 막 내가 옆에 앉아서라도 막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우리 집 사람은 그렇지 않다. 애가 나중에 공부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준다. 책을 많이 읽게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나는 내일 당장 시험이 급한데 이런 식으로 보는 반면에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남녀 평등에 있어 갈등은 제가 그래도 가부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싸움을 한번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에 대해서 또 제 나름대로 계속 막 생각을 하고 그러면 맷돌로 빡듯이 그렇게 빡고 이러면서 며칠을 가고 어떨 때는 일주일을 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제가 도달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여자였다면은 남녀 평등을 원하는 그런 여자였다면은 나도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여자였다면은 틀림없이 저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미안하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그걸 아직까지 생각했냐 나는 10분 후에 털어내버렸는데 자기는 그 싸우고 나서 10분 후에 털어내버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갔는데 나는 그걸 일주일 동안 그야말로 생각하고 저자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예?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 O형이에요. O형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은 어떤 면에서 제가 한 실수 있죠. 제가 한 실수, 같은 실수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되게 똑똑한 남편이셨네요. 근데 박사님이 한국에 사시면서 네. 그런 합리적인 네. 요구를 하는 부인을 만났어요. 네. 그래도 그렇게 그래도 쉽게 그래도 변하셨을까? 저는 궁금한데? 그게 좀 궁금한데? 예. 헛소리 하지 마.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안 나오니까. 환경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환경이 중요하죠. 거기서 거기에서는 살아남으셔야 돼요. 사실 거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네. 이상한 아버지가 되고 이상한 남편이 돼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이상한 남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일을 할 때 물론 육아, 휴무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네. 가사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애를 키우는 거나 가사는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거의 다 여성들이 다 맡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물론 젊은 사람들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남자들의 변화가 없으면 아이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젊은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도와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 그 상당히 문제가 있는 시각이에요. 저는 맞아요. 도와준다 그것은 자기 일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힘들고 도와주기 싫으면 안 도와주는 게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육아와 가사는 부부가 맞벌이 부부면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 저 일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져가지고 도와준다.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그거 믿지 않아요. 스웨덴 가서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이러면은 남자들이 이상해 그 기저귀는 너무 기저귀는 애들 공기가 너무 안 통해서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끼리 왜냐하면 육아 휴직이 있으니까 네. 애들 이제 6개월씩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애들을 돌보잖아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뭐 먹는 거 밥 먹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문화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야말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봤죠. 네. 쓰레기 한번 버려주니까 뭐 집사람이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허구가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차이는 굉장히 커요. 육아와 가사가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도와준다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남자들이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그야말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남자 교육을 잘 시켜야겠네요. 네. 자, 몇 가지 상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런 실제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딸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단 말이죠. 졸업을 막 했어요. 졸업식인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하고 외박을 한 거죠.
외박을 해서 아침에 들어왔어요. 아침에 들어와서 이제 식사를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너 어제 밤에 뭐 했어? 왜 안 들어왔어? 아이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어제 나 남자친구랑 있었는데? 하고 자기 이제 볼일 보고 들어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자님이 책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쿨하게 그냥 넘어갑니다. 사실은 뭐 한국적인 정서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라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왜 그랬을까 하고 싶은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뭐 정답은 없겠지만 왜 이게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궁금해서. 네. 근데 그거 사실 네. 저 자신도 그랬어요. 그때쯤은 상당히 나도 변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기뻤던 게 걔가 거짓말을 안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사실은 그날 아침이 어머니 날이었어요. 엄마 날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날이어서 얘가 그날 그 전날 어머니 아침을 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게 바로 졸업하기 바로 며칠 전이었고 저는 한국에서 얘 졸업식 때문에 스웨덴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가 없어요. 그리고 전화가 와가지고 아침 먹지 마라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아침을 한번 먹어버렸어요. 네, 늦게 네. 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허겁지겁 왔어요. 아침에 보니까 막 얼굴도 막 엉망진창이고 막 이러니까 허겁지겁 와가지고 아침을 해주는데 네. 우리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서 야 어저께 너 뭐 했냐 그래서 지금 오냐 이러니까 어저께 밤 3시까지 술을 마시고 놀다가 너무 늦어서 스톡홀름 시내에서 들어오지를 못해서 남자친구 집에 자고 왔다. 스웨덴 말로 남자친구가 두 가지 의미가 하나 있어요. 애인인 남자하고 그냥 남자인 남친구 두 개가 있어요. 네네네. 그때는 분명히 이제 애인이 아닌 남자인 그런 남자인 친구였어요. 남자인 친구.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런 면도 내가 뭐 묻고 뭐 이렇게 할 그것도 없었지만은 사실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래도 절대 저는 뭐 그걸 따지고 그러지는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요? 그것이 왜 잘못됐냐? 이제 저는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사랑을 알 때도 분명히 되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배워줘야 돼요. 그게 일종의 성교육인데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사랑은 그야말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 문화가 가다 보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진짜 컴컴한 데 사는 그런 사랑이 돼버려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이중적인가 이런 걸 참 한국 와서 고민을 많이 해요. 자기들 할 것 그러니까 그 다 하면서 남들이 그렇게 할 때는 손가락질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정말 믿음과 그다음에 책임을 함께 전하면서 그 정말 믿어주는 거네요, 정말. 그리고 뭐 그날 뭐 왜 늦게 왔니? 뭐 이런 소리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래? 그럼 야 너 뭐 힘들었겠구나. 빨리 가서 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우리는 설거지 이제 하고 설거지도 얘가 하고 그래 올라갔어요. 자기 책임은 또 다 했죠. 저는 자라올 때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혼이 나기 때문에 그 변명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게 변명으로 있고.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가 꾸지람하기 시작하면은 애가 절대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예를 들어 손찌검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애들이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맞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런데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애들이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가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래야 되지만은 그걸 가지고 막 다그치고 때리고 뭐 이런다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렇게 좀 자라왔습니다. 박사님 저는요 그 대학생 딸아이가 있거든요. 요즘 뭐 동방에서 동아리방? 동아리. 동아리방에서 뭐 같이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또 팀플 이래가지고 그 뭐 팀플레이로 뭐 숙제하고 이럴 때 이제 학교랑 집이 멀어요. 1시간 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하다 보면 늦으니까 이제 지하철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동방에서 잘게 뭐 여자 휴게소에서 잘게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1시까지 끝내? 엄마가 갈게.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그 문화가 좀 요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집에 있다 생각이 나는 얘가 진짜 동방이었어. 진짜 공부하고 있는 거 맞나? 맞을까? 물론 제 딸 아이를 믿지만 그래도 약간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있겠죠. 카톡을 보냅니다. 인증샷 보내. 이런 행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행동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증샷 보내라. 거의 이제 뭐 친구 기숙사에서 잔다 그러면 친구 기숙사고 동방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제 해본 다음에는 아이가 상당히 많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거짓말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런데 진솔하게 소통을 해보세요. 엄마하고 딸하고는 얘기가 되잖아요. 남자친구가 있는가,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어땠다. 자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얘기 통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밖에서 그럼 자고 오는 그 부분을 자고 오는 언제까지? 자고 오는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아니 근데 이제 작가님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책에도 나온 내용이었으니까 근데 가정을 해가지고 밖에서 많이 자고 오라고 그러세요. 남자친구도 많이 만나라고 그러세요. 이야, 쿨하다. 그게 좋아요. 이야. 많이 이렇게 한번 해봐요. 만나야 어떻게 하나. 가정을 해가지고 그 작가님이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반인데 네. 딸아이가 이제 유치원에서 이렇게 그 어떤 졸업식이에요. 이게 중요한 또 이제 가정사가 있는데 그 작가님이 이제 그 정리해고의 어떤 뭐 1순위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의 눈치를 굉장히 보고 있고 그런 어떤 이제 절대적인 그런 이제 회사에서도 상황이 절대적이고 어렵다. 굉장히 극악한 이제 상황인데? 그날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대처하시겠습니까? 작가님 딸아이 졸업식이야. 정리해고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알고 싶어요. 제가 능력이 진짜 없는 것인지 다른 이유로 해서 내가 정리를 될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딸의 그 뭐 유치원 뭐 발표하는데 간 그것을 이유로 해서 정리를 해고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그런 직장에서 더 일할 필요가 사실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걸 솔직히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무슨 이유로 나를 해고하려고 했는가 정리해고 1호로서 왜 하려고 했는가 그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 스스로가 내 능력을 믿고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회사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꼭 정리해고의 그 위험 속에서도 꼭 참석하겠습니다. 자,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거가 너무 많은데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프에서 질문 있으시면. 네, 저기 죄송한데 마이크 좀. 안녕하십니까. 올해 딱 30이 된 이제 김규광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녀분 있으세요? 아닙니다. 아직 미혼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약간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두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의 불화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그 어린 친구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보육원이나 뭐 그런 쪽에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약간은 불평등하게 받는 경우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웨덴에서 부분은 솔직히 어떤지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궁금하게 여겨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웨덴에 사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거예요. 그러니까 동거가 법적으로 그냥 같은 주소를 쓰면은 동거라고 그러는데 동거가 법적으로 결혼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한 군데 차이가 뭐냐면은
이혼할 때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거기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데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은 50%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 그 차이만 있지 동거하고 결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을 하는 경우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혼하기가 한국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쉽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 남자와 여자가 원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이 되고 그런데 만약에 애가 있고 어느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은 6개월의 숙려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도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계속 원하면 이혼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예를 들어서 동거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이 되고 그러니까 이혼에 어떤 사유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사유가 있어야 되는 남자가 폭행을 했다든지 뭐 돈을 낭비했다든지 여러 형태의 이런 그 외도를 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으면 스웨덴은 그런 사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이 없으면은 이혼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 이혼을 했다고 해서 학교가 그 이혼한 부모의 아이를 예를 들어서 뭐 불평등하게 취급한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이혼을 하고도 아이를 위해가 참 중요해요. 이혼을 하고도 아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옛날 그 집에 아이하고 같이 살면은 아버지가 그 몇 집 건너편에서 다시 방을 얻어서 살고 그래서 애가 여기에 일주일 살고 아버지 집에서 일주일 살고 그러면서 똑같은 학교를 다니게 그렇게 부모들이 배려를 해요. 비록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을 했지만은 자식과 연은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이혼하게 되면은 이제 끝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거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도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한다 그렇게 보죠. 그리고 또 연구 결과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굉장히 많이 싸우는 그러한 부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하고 싸우다가 예를 들어서 이혼하고 다른 그러니까 각각 이제 다시 결혼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후자가 더 행복한 아이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가슴에 부모가 이제 이혼한 그런 것들은 영으로 남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전자 많이 싸우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엄청나게 불안한 상태에서 부모들이 싸우는 모든 이유가 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형태로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그런 그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걸 그렇게 금기시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특히 한국 여성들 같으면은 가부장적인 남자들이 있고 그러면은 차세요. 그래야 남자들 정신을 좀 차려요. 왜 뜨끔하지? 왜 공이 하나도 안 날라오는 거예요? 남자들은 공 안 던지죠. 남자들이 진짜 못해요. 아니 근데 그 부부간에 그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그 이혼을 원하는데 한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아까 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원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있으면 6개월 숙려 기간이 있지만은 한 사람이 원할 때 이혼을 시키죠. 이혼한 소송이라는 제도. 그 소송이 있을 경우에 이제 아이가 있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그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아니면 남자가 그 여자의 결함이 있다 이래서 자기가 볼 때는 우리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반대로 여자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소송까지 가는데 대체로 그런 소송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공동 양육 그런 걸 다 주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아무리 이혼을 해도 아이는 부모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것이 아주 그야말로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 봐야 된다. 첫째 아이 입장에서. 예. 자, 온라인 질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고우성 PD님 질문인데요. 스웨덴의 교육과 복지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현실적인 또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점이나 단점은 없을까요? 스웨덴의 어떤 복지나 교육 정책에? 상당히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네. 어떤 문제를 제가 네. 찾아낼지 궁금하네요. 어려운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자리 없는데요?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네. 좀 보충 질문으로 아, 제가 그럼 예. 근데 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오늘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스웨덴의 어떤 이 장점과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또 스웨덴의 자살률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통계치가 좀 상당히 높고요. 뭐 백야가 있어서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는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야가 있어서 우울증 그건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없어서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 이 우리나라의 봄 이때가 사실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햇빛이 별로 없어요? 햇빛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북반부에 있어요. 어. 북이 60도 이렇게 북반부에 걸쳐 있어가지고 네. 햇빛이 별로 없어요. 겨울에는 예를 들어서 9시에서 3시 반 정도 좀 밝지 그 외에는 캄캄해요. 와. 네, 그럴 때 이제 힘든 거예요. 네. 그럴 때 힘들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자살률이 자살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국이 10만 명당 33.5명으로 OECD에서 제일 그냥 어디죠? 최고 높은 네, 1위를 그렇죠.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요. 스웨덴은 그게보다 한참 밑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살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왜 자살률이 높은지 네.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이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작게 낳아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복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유아학교에서부터 그야말로 무상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해요. 예, 그다음에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 전통적 사회에서 자식이 부모를 돌보던 그런 사회가 지금 이미 넘어왔어요. 한참 넘어왔어요. 이럴 때 많은 유럽의 나라들은 국가가 그야말로 개입을 해가지고 돌보는 그런 복지를 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노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OECD 나라들 중에 최고 낮습니다. 최고 낮고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얘기만 해도 우리나라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 학생들부터 해서 자살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총체적인 지금 이제 그 한국의 어떤 요 부분도 물론 이제 문제점이 많은데 스웨덴의 경우는 이제 공공시설 같은데 뭐 지하철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뭐 남자 화장실에도 상당히 어떤 보안 뭐 이렇게 전자장치가 좀 돼 있고 그건 이제 다시 얘기하면 동성애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좀 또 많이 발생이 좀 되고요. 동성애가 왜 나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쁘고 좋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제가 나쁘고 좋다의 아니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 때문에 뭐 이상 네. 감시장치 있다는 그 이야기 생긴 처음 듣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저는 이제 스웨덴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예. 이렇게 또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이나 또 스웨덴을 사셨고 예. 그랬을 때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좀 단점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사회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점적인 것들에서 이제 뭐 자살률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낮지만 전체적인 또 이제 여러 국가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사회적인 정책들이 이렇게 높고 다 이렇게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높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그 사회도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있죠. 예. 완벽한 예, 사회는 예. 사실 없어요. 노인을 예. 돌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노인들이 그야말로 거의 그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이렇게 있도록 해요. 그러면은 그 사회부에 속하는 그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부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식사를 만들어 준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옷을 갈아입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짧다. 식사 요리하는 시간들도 너무 짧다. 그 돌봐주는 시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총알같이 다른 노인들한테 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비인간적이다. 아. 네, 그런 그냥 돈이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돈이 더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네. 내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 그렇죠. 교육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 그야말로 모든 아이들에게 아까 평등한 교육을 그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똑똑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처진 아이들, 늦게 공부가 느린 아이들에 집중해가지고 그 모든 아이들이 그 국가가 세운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 하지 그렇죠. 똑똑한 아이들을 그야말로 더 똑똑하게 한다. 맞아요. 이런 네. 걸 좀 적게 한다. 이런 생각은 그 부분 약하다. 그렇게 네. 해서 수월성 학교라든지 이런 것도 네. 약하다. 그런데 사실 학교 선택제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것도 해소됐다 그러면 해소됐다 이렇게 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집을 보수하고 이럴 때 누가 와서 하고 이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너무 비싸고. 그런 것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네. 그렇죠. 그 사회는 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문제점이 또 그런 네. 문제점이 있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기 먼저.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앉아서 편하게 네네네. 하겠습니다. 65년 랭그랑의 그 논문으로 인해서 평생교육법이 굉장히 확산이 됐었고요. 그 평생교육법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스웨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볼 때 모든 차원을 국가에서 다 교육을 받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2008년도 이제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되면서 평생교육 굉장한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 나라에서 평생교육사 배출을 해서 그 평생교육 관련 일들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저자님이 보셨을 때 우리나라 평생교육이 지금 와 있는 현 위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개선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합니다. 어떤 일 교육부에서 오셨어요? 되게 잘 아시는데. 네. 그런데 솔직히 이제 네. 한국의 평생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평생 교육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걸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대신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네. 나이에 전혀 관계없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생교육이란 그 라이프롱 러닝 이 개념이 스웨덴에서 나왔을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런 거고요. 그 평생교육이란 그런 개념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유아교육 그러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이렇게 분리해 있잖아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관장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건사회부가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경우에 1살부터 5살짜리 유아 교육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것을 교육부 주관으로서 교육부 관장으로 이렇게 해버려요. 그것도 이제 평생 교육의 개념 밑에서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늙어서 그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교육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준다 이런 개념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면 현재 스웨덴에도 평생교육사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들어보지 못했어요. 평생 교육사는 없고 그냥 교사가 있는 거죠. 네. 그냥 교육기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야말로 고등학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초중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다시 받을 수 있는 그걸 있는데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사들이에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또 아까 마이크 좀 뒤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리는 거 맞나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앉아서 할게요. 그 스웨덴의 교과서에 보면은 인간은 두 가지 본능이 있는데 하나는 존재론적인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소유적인 욕망이 있다고 하고 소유적인 욕망이 존재론적인 욕망보다 더 크게 될 때 그 사회는 병든 사회라고 스웨덴 교과서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공교육이 교과서에 적혀 있으니까 스웨덴의 사회 역시 그것을 기반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스웨덴의 그런 공교육적인 기반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그것이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실질적일 수 있는 거는 교사들이 잡무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해야 하는 공문 처리가 너무 많아서 자율학습으로 보낸 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가장 거기로 그 존재론적인 욕망을 크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선생님이세요? 교사님이세요? 아니요, 그냥 일개 학생에 불과합니다. 학생이세요? 그 존재론적인 그 소유론적인 그 부분은 저는 어느 교과서에서 읽었는지 저는 읽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국 교육하고 스웨덴 교육의 그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뭘 하는가 그에 대한 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스웨덴 교육은 학생들을 그야말로 가르치는 거하고 학생들을 돌보는 거기에 집중해 있고 거기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두 가지가 자기 교육 과정을 짜는 것하고 애들 시험 수수령 논술형 시험을 그냥 코멘트 다 해주는 거라고 그랬죠. 한국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문 때문에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교육자치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자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특교라든지 교육부가 하고 있는 특교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청이 하고 있는 정책 사업을 털어내고 그 돈을 학교에 주면서 학교가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그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우리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애들을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온라인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지금 그 오민환님하고 박담비님 질문이 비슷해서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는 그럽니다. 이제 우리나라 특히 급격한 그 변화로 인해 세대 간 격차가 많이 돼서 교육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바라보는 교육 철학도 달라서 그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고요. 또 이제 박담비님 같은 경우에는 직장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육 철학이 달라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혼선이 있다. 마찬가지 세대에 관련된 그런 교육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스웨덴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스웨덴에서 예를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네. 답을 하면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봐주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전부 핵가족 제도로 되어 있고 그 핵가족이 그러니까 양부모가 맞벌이 부부고 지금은 스웨덴에 예를 들어 주부라는 개념이 없어요. 실업자라는 그런 개념은 있어도 주부라는 개념이 없어요. 모든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남자 여자 평등할 수가 없다. 남녀가 평등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평등하고 그랬을 때 사랑이 참 사랑이다. 스웨덴 사랑 이론이 진짜 굉장히 틀려요.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다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공부해 볼수록 진짜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핵가족으로 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대신에 가끔 여름에 부부가 여행을 가고 같이 가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아니면 2주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이제 돌봐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갈등은 사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그렇게 없어요. 이런 일은 있어요. 애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탕을 좀 많이 주는 그런 경우는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빨 썩는다. 그 이제 논란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귀엽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들 볼 때 손자 손녀들이 귀엽잖아요. 그 정도 인정 안 해주고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자식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고 세대 간의 그 차이라는 그것이 사실 스웨덴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스웨덴이 건설한 그 세대가 40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4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저보다 한 10년 전에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만드는 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50년대가 정년퇴직하고 이럴 때는 또 그게 또 돈이 제대로 자금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 제도를 이제 바꾸어 나가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세대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 한국 와가지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히
제가 볼 때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빨리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일종의 이제 세대 차이, 네. 세대 사이에 오는 그런 갈등이라 이야기를 할 수 네. 있는데 한국이 너무 일찍 정년 퇴직을 네. 해요 사실은. 네. 50년 중반부터 해가지고 나가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국가가 엄청나게 많은 그야말로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50년대 초반부터 50년 중반 이때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그야말로 리더십도 생기고 그렇죠. 그럴 텐데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문제가 많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복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직장을 창출해내는 것. 복지는 투자고 이런 복지를 통해서 직장을 창출해내고 거기에서 다시 그 남자든 여자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생산력을 가지면서 그 나라가 역동적이 되는 그런 형태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세대 간의 갈등은 그런 형태 그런 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많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 아까 그 작가님 그 말씀 중에 그 부모님들이 애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관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이제 그 미국도 그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아까 그 스웨덴처럼 뭐 질문이 많고 어떤 토론 교육도 많이 하는 그 전형적인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히브리계 이스라엘 쪽인데 그 요즘 이스라엘 쪽 미국에도 그 이스라엘 계통에 있는 미국계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즘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그 학원 사업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이게 많이 수출이 된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스웨덴도 우리나라 그 뭐 학원 같은 과외 있는 거지 거기도 지금 갑자기 지금 이게 뉴욕 쪽에 사는 친구가 와서 그러는데 야 거기도 미국 뉴욕 쪽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또 미국 그 백인들도 한국의 그 학원들이 수출이 돼가지고 상황이 된다는데 혹시 스웨덴은 그런 제가 기회가 알기로는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학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애들 그 숙제를 돌봐주는 그런 기업 비슷한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을 구하기 전에 거기에 이제 포함되면서 애들 숙제를 저녁에 돌봐주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형태가 좀 생겼어요. 그런 게 이제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사회 단체들이 아이들 숙제를 공짜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스웨덴에도 그게 올 가능성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하셨듯이 부모들이 저녁에 앉아서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부모들이 다 할 수가 있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그야말로 잘 돼 있어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요. 저기 질문, 네, 마이크 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 여성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뭐 복지제도나 뭐 공교육 문제 이런 걸로 봤을 땐 스웨덴에 가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세요. 그렇지만 모든 스웨덴 남자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모든 한국 사람들이 또 스웨덴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국에 이렇게 스웨덴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느낀 한국에 있는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거 제 감사하겠습니다. 책에 다 써놨어요. 제가 못 읽어서 간단. 예, 그래서 사실 책을 썼고요. 뭐 스웨덴 이민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국에 사시면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세요. 한국 여자들이 제가 볼 때는 여성들이 좀 더 조직하고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여성들이 밖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 와서 육아와 가사를 거의 전담하는 그런 형태 이중적인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좀 도와준다 이런 사고 정도 와 있는데 아직은 가맣습니다. 아직은 많이 멀었고 이것이 정확하게 잘 되려고 그러면은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야말로 복지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유급 육아 휴직이라든지 공공 유아 학교를 만들어내 가지고 부모가 엄마도 아버지도 그러니까 아이를
아주 안전하게 맡기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 그냥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까, 조장님 보시기에?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런데 스웨덴은 되는데 왜 우리는 못 그렇죠.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 의식이 어떤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어떻게 보는지,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돼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고민하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농인의 포럼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문영 씨가 계속 뒤에 있는 농인분들을 위해서 답한 봉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박수 한번. 네. 이게 1시간 반, 2시간 동안 가까이 이걸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저희는 포럼이 항상 이렇게 함께 같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예. 처음은 아닙니다만 네. 오늘 나는 저게 네. 농인을 위한 그런 건지 그건 몰랐어요. 뒤에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신 분이 그래요? 농인분이세요. 나는 기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하십니다. 네. 저희 커뮤니티 그룹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커뮤니티 그룹이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부포럼 오셨으면 이런 의견들 있잖아요. 자기 의견들 한번 이렇게 코멘트 날려주시면 서로 이제 얘기 나누고 의견 나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거의 이제 4,000명 곧 바로 됩니다. 네.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그리고 또 홈페이지도 있고요. 또 관련된 칼럼들도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부포럼 페이지가 있고 여기는 누구나 들어와서 오늘 같은 이런 부포럼이나 칼럼이라든지 의견들 다양하게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월달 저자 및 행사 안내 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내일이네요. 내일 최석용 저자님의 나를 성장시키는 독서법이라고 해서 대전 북포럼에서 있습니다. 좀 멀어서 가시기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월 26일에는 조동성, 김성민 저자님의 장미와 찔레 2편 이 책에 대해서 또 이제 북포럼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자님께 한번 질문 있었죠? 네. 지금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교육 쪽에 한국 교육을 또 이렇게 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과정에서 또 어떤 포부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 나이에 포부가 있겠습니까? 이제 정치 나가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좀 계획이나 마지막으로 계속 사실 것인지. 한국에 살려고 왔습니다. 이제 인생 1모작은 한국에서 했고 2모작은 스웨덴에서 했고 3모작을 한국에서 하려고 왔습니다. 한국에서 살려고 왔고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내분은 어떻게 하세요? 집사람을 이쪽으로 데려와야 돼요. 직장을 구해줘야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구해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다음에 아내분 오시면 같이 프로 한번 나오시는 것도 그 좋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4월 25일부터 5월 3일 날 지금 한 3주 동안 여기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와서 여기 사는데 제가 이제 사실 여기 올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교육,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좀 더 인간적인 그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길러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교육에 계속해서 그야말로 일을 할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한국 복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틀 아메리카와 빅 스웨덴. 제가 볼 때는 큰 스웨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 정도로 역동성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 사고가 어떤가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진짜 이런 문제에 고민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죠. 저기 오늘 MC들 사실은 감기도 걸리고 상태도 좋지 않았는데 되게 잘하셨죠, 그죠? 무엇보다도 우리 조사님이 한국 교육, 스웨덴 교육에 있지만 너무 뜨거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반성도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많지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프로 여기까지입니다.